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1962년 6월 14일 미국 동부 보스턴 한 아파트에 홀로 살던 50대 중년 여성은 아들과 함께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그녀는 문득 초인종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초인종 소리는 아들이 아닌 다른 방문자가 나타난 것을 알립니다. 오늘은 1962년부터 64년까지 보스턴을 공포에 떨게 한 보스턴 교살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는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주입니다. 게스트 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생방송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저희들 방송 잘 들리시나요? 뭐 자몽킬러님, 매직님, 그리고 영어로 써있지만 제니퍼님. 생방 듣고 팟에서 또 듣고 다운받아서 또 듣고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이 생방송이랑 팟빵에 올라가는 거랑 대부분 같았는데 지난 방송은 조금 달랐어요. 제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여러분들 환영하는 멘트보다도 빨리 사건을 소개해야 여러분들이 또 저희에게 또 집중을 해주시겠죠. 보니까 오프닝 자체로는 특별한 건 없었어요. 네. 지금 초인종을 눌렀고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공격을 했고 거의 이제 het수로 3년간 보스턴 자체를 공포에 떨게 한 살인마가 있었다까지만 제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살인을 일단 검토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6월 14일 첫 살인이 일어나는데 여인의 실내복 장식근으로 그 피해자 희생자의 목을 졸라서 사망합니다. 성추행, 성기 삽입인 흔적은 없지만 뭐 성추행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집을 샅샅이 뒤진 흔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들은 이제 처음엔 단순 강도 사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연쇄살인으로 이제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이제 그 여인의 옷차림이 좀 가벼운 옷차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옷차림이 가벼워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충동적으로 성폭력이 가해진 그런 살인 사건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였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1차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그때는 그냥 단순 강도 사건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처음 처리했는데 이것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이것만 봐서는 확실히 단순 강도 사건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오프닝으로 오늘 시작을 했는데 그냥 단지 띵동하고 누군가 찾아와서 거기서 이제 도둑질도 심지어 했잖아요. 네. 그러면 목표가 도둑질인 것 같고 그리고 성폭행도 안 했기 때문에 성추행을 했지 강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건이 이걸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보스턴이 공포에 떨었겠죠. 근데 첫 번째 사건 중에서 중요한 게 성기 삽입은 없었다고 하지만 좀 뭐냐면 그 여성의 성고문과 성추행이 그냥 성추행이 아니라 성고문에 가까운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저 이제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서 제가 표현을 안 했는데 그냥 그런 식이란 것만 알아주십시오.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62년 이렇게 6월 14일 단독 살인에서 이제 2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됩니다. 처음엔 첫 희생자가 50대 중반 여성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두 번째는 65세, 68세 노인이 거의 같은 날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75세, 67세 등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합니다. 잇따라 발생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신문들이 보스턴 교살 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대서특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거의 한 해에 다 이루어진 살인 사건이었나 봐요. 1962년 6월 14일부터 시작해서 2달 사이에 5명인가 살해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2달에 6명? 네. 5명, 6명. 네, 5명입니다. 그럼 이 범죄 현장은 다 같았나요? 약간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묘하게 조금씩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성적으로 추행당한 흔적이 굉장히 다분해요. 뭐 어떤 경우는 진짜 성기 삽입 같은 걸로 추정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아닌 것도 있었고 그냥 성고문이라든지 그냥 약간 그 피해자 이제 시체 그 사체를 이제 좀 어떻게 말할까요? 그 포즈를 굉장히 좀 노골적으로 했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뭐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희생자들이 굉장히 수치스러워할 만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었고 또 교살입니다. 이제 스타킹이라든지 옷의 일부를 찢어서 뭐 이제 한다든지 때로는 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제로 침입한 적이 없다고? 예, 아까 전에 저희가 방문자라는 개념을 썼잖아요. 그런 거 이게 중요합니다.
강제로 침해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항상 돈을 훔쳤나요? 또 어떤 경우 돈을 훔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또 돈을 훔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이제 막 이 물건을 이것저것 뒤지는 흔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 살인에서는 그래서 예. 강도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사건쯤에서는 그냥 피해자의 옷이나 지갑에 돈 같은 걸 하나도 안 건드리고 나가버린 경우도 있어요. 뭐랄까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막 똑같이 행동한 것도 아니네요. 뭔가 미묘하게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다. 이거는 다 일치했었나 봐요. 네, 거의 그냥 똑같습니다. 이거는 다른 연쇄살인범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상상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아마 이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침입자 왜 집 안에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안전하게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공격한 건 리차드 라미레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리차드 라미레즈는 그런데 침입한 흔적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과 다르다는 것은 이 범인이 분명히 집배원이라든지 뭐 수리공 같은 것으로 가장해서 이제 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건으로 대해서 저번 당시 이제 뭐 흑이 배달원이나 수리공들이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이 사건들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꺼리기 시작해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보스턴에서는 이런 분들이 일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 당시에가 이게 몇 년도의 일이죠 지금? 1962년도입니다. 인터넷이나 그런 거 있을 때도 아니어서 내가 어차피 전화로 해서 불러야 되거나 뭐 하여튼 그러니까 좀 아날로그적 시대에 그렇죠. 있어 일하기는 쉽지 않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뭔가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여성 노인들을 공격하던 이제 범인이 갑자기 어느 날 21세 흑인 여성이 살해되는 아파트에 살던 흑인 여성이 살해되는 적이 있습니다. 살해가 됐어요? 그 살해됐습니다. 사람도? 그러니까 범인이 동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성도 갑자기 교살이 되는 거죠. 교살이 됐고 그럼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렇지만 젊고 흑인 여성이라는 점. 이때까지는 다 백인 여성이었는데 백인 노인 여성이었는데 젊은 흑인 여성이 살해됐다는 점이 좀 독특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여성 이전에도 뭔가 노인만을 공략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거의 몇 달 사이에 6명 정도, 대여섯 명을 살해할 정도면 나는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준비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집에 혼자 사는 것도 확인했어야 될 거고 그 여성의 뭔가 연령대도 확인했어야 될 거고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번에 21세 여성 살인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건이 일어날 무렵, 그러니까 21세 흑인 여성이 살해된 그 사건이 일어날 무렵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다른 집에 한 방문객이 옵니다. 뭐냐면 아파트 관리실에서 내가 보냈다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요. 남자였는데 그 주민 그 여성이었거든요. 네네. 그 주민한테 갑자기 일어나면서 몸매가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추근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몸매가 좋다는 식으로 추근덕거리는데 그 여자가 불쾌하잖아요. 아무래도 불쾌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불쾌하죠. 불쾌하니까 네네. 손 조용하라고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입을 댔는 거예요. 네, 손으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가 갑자기 벌컥 화를 내면서 막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성이 지금 방에 남편이 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황급히 당황해서 집을 잘못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낮에는 보통 여자들이 혼자 있잖아요. 낮이나 네네. 이런 시간대. 아마 여자들이 혼자 있는 시간대를 가서 들어가 보고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살펴보다가 혼자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치밀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즉흥인데 네. 거기서도 이게 선별을 했던 그렇죠. 그 정도의 준비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살해된 거는 단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어쩌면 노인들이 잘 살고 있는 지역을 알고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죠. 노인 여성들이 혼자 살고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서울 또 어느 지역은 약간 노인들이 이제 많이 사는 그런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네를 뭐 집중적으로 공략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아니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 지금 여기서 21살의 흑인 여성이 살해된 것이 네. 특별할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범죄자라거나 네. 아니면 이 사람이 갑자기 범행 수법을 바꿨다라고 보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게 뒤에 나올 얘기인데 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함께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그 다음에 혹시 성폭행 당하고 살해된 아닙니다. 행자가 있었나요?
다음에 23세 여생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근데 잠깐만 더 뒤로 돌려서 말씀드리자면 그 목격자가 봤던 그 남자 네네. 그 사람이 제1용의자로 부각되는 상태에서 네네. 23세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피살됩니다. 어. 이게 1962년까지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어났던 일이네요. 일, 예. 엄청나게 죽어나갔네요. 벌써 혹시 7명이네요. 지금 제가 댓글을 전혀 안 읽고 있는데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그 좀 알아봐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제 목소리가 좀 멀게 들리시나요?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말씀하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방송 이렇게 딴소리 할까봐 지금 다들 숨죽이고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1963년 이제 범죄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엔 68세 여성이 살해되고 23세 여성이 살해됩니다. 이 23세 여성 그 앞서 말했던 뭐 21세, 23세, 68세 여성 모두 다 교살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23세 여성만이 목에 칼질을 당해서 사망을 됩니다. 이거 칼질을 당했다는 건 좀 다른데? 네, 다른데 근데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23세 여성이 성악을 전공했던 여성이라서 네. 목 근육이 발달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살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칼로 찌른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추측을 하는 거죠.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성악을 아무리 공부했다고 그래도 교사를 안 당할 정도로 목 근육이 발달했다고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의학적으로 왜 그랬을까를 추리를 해봤는데 그게 그렇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23세 여성이 성악을 전공하고 있었고 대회를 앞두고 막 연습을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교살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상식적으로 과연 그럴까라는 느낌이 약간 어중간한 좀 의심이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목격자는 없었나요? 1963년에는? 이 두 사건까지는 없었고 다음 사건에 목격자가 있었던 거죠. 어. 그렇게 이제 23세 성악을 전공했던 여성 다음에 58세 여성과 23세 여성이 또다시 피살이 됩니다. 한동안 잠잠했다가. 아, 그래요? 근데 이 마지막 23세 여성 사건에서 또다시 목격자가 나타나는데 한 남자가 집을 방문하는데 잘못 방문한 거예요. 잘못 방문한 집 건너편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 그 집 아니라 당신 찾으러 온 집은 밑에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줬던 거죠. 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집에 가서 죽일 걸 알았다는 걸 알게 됐으면 상당히 죄책감이 시달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 목격자가 있었고 이게 용의자 1위랑 일치했는지는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네. 그러면 이 해에 같은 해에 혹시 더 죽은 사람은 없었나요? 예, 여기까지는 1963년이고 1964년에 19세 여성이 끔찍하게 피살당한 경우가 생깁니다. 1964년 1월입니다. 1월인데 이 여자는 정말 너무 끔찍하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피해자의 그 사체를 굉장히 좀 치욕스럽게 전시했다고 했잖아요. 네. 굉장히 치욕스럽게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 범인이 이제 성기 삽입 흔적도 있었고 이런데 정액이 발견이 잘 안 됐어요. 네. 한 번은 정액이 카펫에 흘린 같은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증거로서 활용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여성은 입에서 정액이 발견이 돼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실한 증거가 발견이 된 것. 그런데 1964년이잖아요. 1964년. DNA가 네. DNA 대조 검사가 언제부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 안 된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정액이 그러니까 정액으로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그건 아니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정액으로 혈액형 정도는 그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혈액형은 그게 아니잖아요. 확실한 그렇죠.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렇군요. 이제 조사와 추격이 시작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 용의자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걸 우리가 좀 종합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용의자 1도 있었고 아까 다른 목격자들이 있었는데 이 목격자들의 진술은 다 일치했습니까? 대충 뭐 약간 미묘하게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었지만 대충 일치했었어요. 뭐냐면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을 것이다. 키는 170대 초중반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가학적 행위들을 장행하는 사디즘적 경향이 농후한 남자였을 것이다. 이건 뭐 목격자의 진술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조사를 종합적이죠. 상황을 조사해서 나온 거고. 네. 근데 뭐 단독범인가 진짜 이게 1년에 한 사람이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인가에 대한 것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미묘하게 다른 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앞서 목격된 우리가 제1용의자라고 뽑고 있는 그 사람이 유력 한 건 이상은 저질렀을 것이다. 그런 용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의 경향성 아까 전에 저희가 종종 저 방송에서 종종 얘기했지만 이제 피해자들이 선택되는 그 경향이 있다고. 테드 번디는 어떤 식이었죠, 소장님 기억하시나요? 테드 번디는 네. 여대생들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여대생 살해했죠. 같은 나이 대 그러니까 20대 예. 초반에서 10대 후반 여성들 금발의 머리 스타일까지 비슷한 여성들을 고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자기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성적 취향이 반영된다기 때문에 연령대가 어느 정도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연령대가 차이 나는 사람들 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음. 아 과연 단독범일까에 대한 약간 당시에 약간 고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단독범이 아닌 것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 사람의 범행 수법상 이게 그러니까 여성의 스타일이 같을 수는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초인종 눌러갖고 침입할 수 있는 대상을이라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명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네. 범행 수법은. 그러다 보니까 연령이나 이 사람의 뭐 머리 스타일 이런 거를 고려하기까지는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그냥 추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신의 욕망을 주체 못하는 범죄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경향이 일종의 사디즘적 강간범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존 더글라스가 분석하는 중요한 용고로 사용됩니다. 이거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그렇군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시에 뭐 다른 이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일은 없었나요? 근데 이게 뭐 저도 이거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서 그냥 얼핏 넘어갈 건데 당시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선거 문제가 있었어요. 뭐 상원 의원 선거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뭐 검찰총장이 상원 의원 출마하려고 이거 막 이 사건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좀 선거에 좀 이용한 그런 경향도 있어서 수사가 좀 과열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뭐 심령술사 같은 뭐 그런 사람 자기가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끼어들어서 사건에 좀 복잡해지고 약간 난잡해지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요. 그렇군요. 여기까지가 이제 조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사 과정을 하면 어느 정도 좀 좁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네. 뭐 용의자라가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좀 이 사람이 범인일 것 같다 유력한 사람 이런 식의 사람이 나타난 건 없나요? 워낙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각 형사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범죄자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용의자가 뭐 몇백 명에 이르렀다. 중요 용의자 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몇백 명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엉뚱한 데서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소장님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아 당연히 알죠.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오제이 심슨? 그 정확히 말하면 미식 축구 스타라고 알려진 오제이 심슨이 있었는데 전 부인과 그의 이제 여인을 이제 살해한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는데 이 체포 당시에 이제 그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미국은 배심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 사람의 살인이 거의 유력한 상황인데 이 배심원들이 뒤집어버려 이 사람한테 무죄 판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저희가 종종 소개했던 마르크 베네케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게 미국 배심원 제도가 얼만큼 불합리한 제도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미국 배심원 제도가 굉장히 좀 약간 뭐 그런 게 있어요. 좋다는 평가도 많이 받는데 좀 안 좋다는 평가를 들 때 항상 자주 나오는 게 이 오제이 심슨 사건이거든요. 그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 오제이 심슨을 변호를 맡았던 베일리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로 알려졌는데 그러겠네요. 이 당시에는 초창기 이제 굉장히 좀 떠오르는 변호사로서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신의 변호사로서 오제이 심슨이란다. 베일리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1965년쯤 들어서 갑자기 이제 여기저기 경찰들한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제이 심슨 사건은 이것보다 훨씬 이후의 일이에요. 예. 그래서 오제이 심슨 사건 때는 이미 베일리는 거물급 변호사가 돼 있었고 그렇죠. 그 당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을 정말 무죄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엄청난 대형 스타 됐지만 그 우리가 봤을 땐 영웅은 당연히 아니지. 근데 오제이 심슨 입장에서는 완전 히어로지.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오제이 심슨보다 더 스타가 됐던 변호사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처음에 떠오르는 시기 신예였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경찰들하고 갑자기 막 묘하게 접촉을 하고 그렇게 다녔다고요, 지금? 예, 그러니까 경찰들만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항상 연쇄살인범도 다루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자범들도 다 설치고 다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진범을 가리기 위해서는 항상 경찰들은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에 대해서 묻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베일리라는 변호사가. 그때 베일리가 변호했던 인물이 있어요. 뭐냐면 조지 나사인데로 잘 알려졌지만 원래는 제가 봤을 땐 조지 나사르라고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시리아 계통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냐면 조지 나사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948년에 첫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감됐다가 석방된 뒤 다시
주유소의 어떤 주유소 사장을 살인한 사람인데 한 방을 쏘고 총을 쏴서 살인한 다음에 세 방을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처형 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고 처형 정식의 살인을 저지른. 그리고 왜 살인을 저질렀냐고 하는데 흥미 위주로 살인을 저질렀다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변호하고 있었어요. 베일리가. 48년에 첫 살인 저지르고 61년까지 복역을 했죠, 이 예,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지금 13년형을 뭐 그 이상을 받았겠죠. 예, 가석방 같은 거 됐죠. 근데 나오고 한 2, 3년 있다가 네. 64년에 범죄를 다시 저지른 거죠. 네. 그리고 이 조지 나사르라는 남자를 지금 그러니까 베일리가 변호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베일리가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경찰도.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그래서 베일리가 누구와 접촉하고 있는지를 또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베일리가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범을 알고 있다. 베일리가 진범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가져와서 자신의 진술 내용을 들려줍니다. 경찰들한테. 근데 목소리는 안 들리게끔 해놓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도록 내용만 들릴 수 있도록 변조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을 들려주는데 그 내용이 사건 내용과 굉장히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굉장한 걸 굉장히 신빙성 있는 정보를 흘리고 있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베일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조지 나사르의 형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다른 범죄자를 잡아서 협상 조건으로 내세운 건가요, 지금? 그렇게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조지 나사르의 그 사람이 누구 그러니까 경찰이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베일리가 밝힙니다. 조지 나사르가 정신병원에 수감돼 있었거든요. 네. 그 정신병원에 함께 수감돼 있던 알버트 드살보라는 사람이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베일리가 이거를 가지고 협상 같은 거 요구 안 했어요? 베일리가 요구한 건 그거였죠. 알버트 드살보의 그 정신병원 수감을 이제 위해서 그 협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드살보의 변호를 맡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아닌데 나사르를 통해서 나사르가 자신의 감방 동료인 정신병원 동료인 그 알버트 드살보를 소개시켜줘서 그 사람과 협상한 거죠. 그러니까 드살보도 변호를 맡겠다는 거죠. 지금? 원래 드살보는 다른 변호인이 있었어요. 근데 조지 나사르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조지 나사르의 변호인을 소개시켜줬고 그게 바로 베일리였던 거죠.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목? 좀 많이 이상한데. 많이 이상하죠. 베일리가 굉장히 기회주의자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잘 모르겠고. 아니, 베일리는 자기한테 변호가 왔으니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건데 좀 관계가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 원래 변호인 놔두고 갑자기 다른 변호인을 이제 선택한 이런 것들 뭔가 좀 이상하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상하시죠?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이 사건의 논란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난 여기 대해서 좀 생각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만 헛소리일까봐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좀 이따 해주세요. 네네. 왜냐면 제가 순발력이 약해요. 이거 대처를 못합니다. 알버트 드살보. 네. 알버트 드살보 살보. 이렇게 읽어야겠네요. 드살보라 읽고도 뭐 그렇게 같습니다.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뭐 이탈리아 계통 같은데 이름만 보면 그냥 알버트 드살보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몇 살이었습니까? 몇 년도 출생인 사람이에요? 1931년 출생이죠. 이때가 1966년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36세, 뭐 미국 나이로 치면 35세쯤. 사건이 일어났을 때쯤이면 1962년부터 64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31살에서 33살. 비슷한 연령대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추정했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네, 거기에도 그렇습니다. 일치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버트 살보 어린 시절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가 굉장히 과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다뤘던 인물들 중에서 거의 손에 꼽을 만한 인물이었어요. 어떤 어머니를 엄청나게 학대했고 알버트 드살보를 어린 시절에 농장에다 팔았습니다. 팔았다고? 몇 달러도 안 받아. 한 7달러인가 9달러 받고 아들 드살보와 형제들을 팔아버린.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가져라? 그러니까 농장에서 너희 일꾼으로 써라 그러면서 던져줘 버렸죠. 그냥 뭐 일하고 와라 이게 아니라 몇 살이냐면 10살도 안 됐어요. 한 6살, 5살 때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돈을 받고 며칠 일해라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보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돈을 받고. 그래서 그렇군요. 농장에서 드살보가 탈출을 해요. 탈출해서 돌아오니까 이제는 도둑질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한테 얼마나 폭력적이었냐면 애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때려서 이가 박살해요. 어머니 이와. 그리고 어머니의 손가락을 하나하나씩 부러뜨립니다. 그걸 애들한테 보이게 한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인 인물이죠. 정말 과학적이네요. 네. 지금까지. 아버지는 거의 뭐 연쇄살인마급인데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제가 뒤에 할 얘기가 좀 다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하고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알버트 드살보가. 네. 어머니가
나중에 이혼을 하고 새로 이제 출발하는데 네. 그러면서 어머니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알버트 살보도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존도둑질 배우고 도둑질 배우고 뭐 아버지가 도둑질 가르쳐서 도둑질 시키고 이러는 사람인데 어른 되면서 무슨 청소년기에 제대로 된 청소년기를 보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 폭력 문제로 여차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굉장히 좀 폐를 많이 끼치면서도 그래도 어머니를 굉장히 따뜻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모자 관계가 돈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 나이 때면 지금 혹시 60년 되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그 알버트 살본 그때 당시에 미국에 군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네. 징병제였잖아요. 네네. 그 이른 나이에 군입대를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16세에서 18세 사이 남들보다 좀 더 일찍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군대 가서 제법 긴 시간 동안 군 복무를 합니다. 독일에서 누구랑 많이 비슷하네요. 제프리 다머 또 제프리 다머였던 것 같아요. 제프리 다머, 데니스 닐슨 둘 다 뭐 군 복무를 오래 했었던. 네. 제프리 다머는 군 복무를 오래 하지 못했지만 데니스 닐슨은 오래 했었죠. 제법 긴 시간 기억하기로는 8년 정도 군인 생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또 진급이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잘 되다가 이 사람이 어쨌든 군 생활하면서 자기가 결혼을 해요. 독일 여성이랑 결혼도 합니다. 독일 여성이랑? 예, 독일에서 파병 갔는데 독일에서? 예, 독일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독일 여성 만나서 결혼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명령 불복종으로 인해서 강등이 돼요. 그래서 그냥 그 만기 제대를 합니다. 그냥.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자리를 이제 이것저것 알아서 돌아다니는데 의외로 평가가 좋았어요. 군 상사들한테 뭐 일 부지런히 열심히 잘하고 있고 아내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평가 때문에 또 이 사람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독일인 여성인 아내와는 사이가 좋았나요? 네, 되게 좋았습니다. 아내와도 굉장히 사이가 돈독했고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도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자긴 했네요. 어쨌건. 예, 그렇습니다. 그냥 물론 뭐 문제점이 없진 않았지만 적어도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의 아내한테는 굉장히 따뜻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또 반전시켜서 또 새로운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 그린맨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죠? 지금 그린맨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겁니까? 그린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뒤에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알버트 드살보에게 근데 안 좋은 것들이 몇 개가 발견이 돼요. 뭐냐면 아버지가 아까 가학적인 아버지가 했지 않습니까? 이게 드살보의 아마 증언이기 때문에 얼만큼 신빙에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에 의해서 드살보 6살 때 성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 누나들과 경험을 했다고 했네요. 그런 식의 이제 굉장히 좀 끔찍한 건데 성인이 된 후에 굉장히 왕성한 성욕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뭐 한 번 6번 연달아 이제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 그런 굉장인데 문제는 이제 아내랑 굉장히 사이가 돈독한데도 아내가 성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인 여자였던 거죠. 그렇군요. 예, 성적인 소극적인 여자라서 이제 요구하는 관계를 다 받아줄 수 없었다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아이를 갖습니다. 근데 첫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부인이 임신 거부증이라고 임신 공포증 같은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관계를 안 가지려고 하는 거죠. 섹스에 대한 공포가 생겼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왕성한 성경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걸 변호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하고도 상관없게 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저는 오히려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한테 가학적 경험 때문에 가진 이 사람의 성에 대한 일그러진 인상이 이런 것들이 이런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좀 더 폭발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무슨 일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모델 에이전시를 자칭하면서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성관계를 갖는 이런 짓을 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자기가 모델 에이전시다. 여자들을 집에 찾아가서 당신 내가 몸매 좋다는 얘기 듣고 찾아왔다. 내가 모델 에이전시인데 당신 혹시 생각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여성들한테 또 이 사람이 말재주가 좋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한테 관계를 갖고. 근데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기꾼이잖아요.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치수를 재는 남자 메저링 맨이라는 이름으로 좀 이제 알려져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인들이겠죠. 그것도 그렇죠. 사기를 많이 쳤을 테니까. 네, 수많은 연예인들한테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이 사람이 이제 1961년에 존도둑질을 하다 체포돼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치수 재는 남자라는 사실까지 밝혀져서 이 사람이 징역형에 취하게 됩니다. 그럼 감옥에 간 거예요? 61년에? 네.
근데 좀 관대하게 받았어요. 어. 한 2년도 채 안 살고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62년, 63년 뭐 그때 나왔겠네요. 62년에 나왔습니다. 62년에. 그러니까 첫 살인이 일어났던 1962년 제가 6월에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6월에 일어났죠. 네, 네네. 그거 한 두세 달 전에 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맞아 떨어지네요. 이 음. 사람이 자기가 제어가 이제 풀려버린 그 시점에서 이제 사람들을 사기치고 뭐 성폭행은 아니지만 사기로 성관계를 하다가 감옥에 갔다 나오고 정말 어떠한 그 나사가 빠져버린 그 시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추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약간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1962년부터 300명이 넘는 여자들을 강간하게 다닙니다. 300명? 예. 이게 어느 기간이 얼마만큼? 62년부터 66년까지 체포될 때까지. 어. 65년인가 66년에 체포되는데 지금 약간 애매하게 체포되거든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지금 확실하는데 3년 내지 4년 사이에 300명이 넘는 여성을 강간합니다. 거의 뭐 3일에 한 명씩 강간하는 거의 거네요. 그런 식이죠. 뭐 하루에 뭐 몇 번씩 강간한 것일 수도 있겠죠. 어. 그런데 이렇게 강간하면서 범행 시에 옥차림이 녹색의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린맨이라는 연쇄 강간범이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이제 그린맨이라는 단어가 예, 등장을 하는군요. 그렇죠. 이 사람의 그러니까 성적 성폭력적 경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3년에 300명을 성폭행을 하려면 취향이나 이런 걸 따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내가 성욕을 해소할 수 있으면 지금 가능한 누구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소장님은 지금 보스턴 교살자를 약간 염두에 두셔서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군요. 어떤 이거는 예. 좀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어쨌든 이 사람이 1964년 10월에 한 여인을 이제 강간을 해서 떠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신고를 하는데 네. 그 범행 수법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치수를 잰 남자로 체포된 적이 있잖아요. 네. 그 범행과 범행 수법이 일치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 꼬리를 밟혀서 결국 알버트 드살보는 체포가 됩니다. 이 지금 한 여인을 성폭행을 한 거예요? 미수에 그친 거예요? 성폭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알버트 드살보 얼굴이다는 것도 다 했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잘못된 범인을 잡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성폭행한 건 알버트 드살보가 확실하고 네. 그 사람의 수법이 지금 보스턴 교살자와 비슷하다는 것 때문에 꼬리가 밟혔다는 것까지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그린맨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치수를 재는 남자라고 이전에 체포됐을 때 이 사람이 치수를 재는 남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와 범행 수법이 똑같다. 그래서 그린맨이다. 이 사람이 처음 중요한 겁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은 그린맨으로 체포된 거예요. 그렇죠. 보스턴 교살자로 체포된 거 아닙니다. 네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린맨으로 체포가 됐고 보스턴 교살자와는 아직 언급이 안 된 상황이고 치수재는 남자와 스타일이 비슷하다. 그래서 치수되는 남자였던 알버트 드살보가 잡힌 거죠. 네, 그린맨으로서. 네. 치수재는 남자는 이미 형을 받고 나온 상태고. 네, 그렇죠. 그렇군요. 굉장히 별명이 많은 사람이네요. 그린맨으로서 체포가 됐고. 그럼 드살보가 여기서 이제 자기가 자백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사건을 반전시킬 만한 얘기가 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스턴 교살자를 얘기하면서 드살보가 같이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린맨으로서 체포된 드살보는 자기 자신을 판단해본 거예요. 내가 피해자가 300명이라고 추정을 했. 이것도 경찰이 추정한 게 300명인데 그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자기는 더 많은 사람을 강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피해자 수가 그 정도 되면 이 사람한테 석방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강간을 저질렀으니까. 그렇죠. 석방 대대로 정신병원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드살보가 자기가 왜 자백했느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미 그린맨으로 체포됐고 이제 나에게는 그 석방의 기회는 없다. 그럼 나에게 남은 거는 근데 그 당시에 보스턴 교살자에 대해서 굉장한 거액의 상금이 걸립니다. 현상금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네. 드살보가 자신은 받을 수 없지만 그 옆에 있는 갑방 동료인 조지 나사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조지 나사르를 통해서 조지 나사르가 현상금을 받으면 그거를 가족한테 어느 정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거기 때문에 자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일리를 통해서 유능한 변호사인 베일리를 통해서 자신이 교도소가 아닌 정신병원에 수감되기 위해서 이제 자백을 선택한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드살보가 범인이냐는 논란이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 이게 당연히. 연쇄살인마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논란이 시작돼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제목을 달았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해요. 드살보는 굉장히 지적 능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었는 게 뭐냐면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의 구조 이런 네. 것들을 뭐 제가 그 경찰도 뭐 가짜 자기가 보스턴 교살자라는 이제 가짜들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대조를 하는 거예요. 드살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일치 확률이 높은 그런 증언들을 해주는 겁니다. 뭐 방의 구조가 어땠다. 자신이 세밀한 내용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문제는 조금씩 틀린 부분도 있었어요. 이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증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베일리가 경찰들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수집해 갔다. 네. 그리고 그게 나사를 통해서 알버트 드살보에게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아마 그러니까 그 베일리가 흘렸을 가능성도 많이 얘기가 되지만 베일리 전에 그 사람이 이미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 소장님께서 논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논란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드살보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사실은 신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그때 신문이 너무 과다 보일되다 보니까 막 알려져서 안 될 내용까지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것과 또 한 개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또 얘기 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이건 거예요. 드살보는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목격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목격자가 드살보를 측정하지 못합니다. 아, 저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말해요. 어, 그건 뒤에. 그럼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가리켰군요. 네. 야,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난 지금 드살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이제 사건이 해결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놓고 보니까 드살보가 과연 범인일까라는 의심이 들고 또 괜히 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 가정적이었지 막 이래서 이상한 또 퍼즐이 또 맞춰지네요. 네. 아마 이 청취를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좀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있을 거예요. 막 각자 추리가 시작될 거고. 자백만 있고 당시 DNA 이런 것도 매칭도 안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액도 증거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목격자들도 드살보를 지칭하지 못했어. 네. 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경찰 당국도 좀 약간 난감한 상황이긴 했겠어요. 그리고 경찰 당국은 애초에 이 범인이 혼자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의혹 추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으니까 심지어 드살보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 외에 내가 더 했다. 그래서 내가 13명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사건이 애매하게 진행됩니다. 결국 재판까지 그것이 이어져요. 네. 문제는 뭐냐면 재판이 보스턴 교사자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린맨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300명이 넘는 그렇죠. 강간에 대한 그 법정에서 베일리랑 그 알버트 드살보는 내가 보스턴 교사자다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거죠. 네. 그래서 베일리는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신병원에 수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재판을 이끌려고 합니다. 근데 정신병원에 그래서 수감에 성공하나요? 아닙니다. 결국은 그냥 이 사람은 그걸로 그냥 교도소에 수감되는 걸로 이제 판결이 납니다. 교도소에 수감이 그리고 됐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린맨에 대한 강간 사건 유죄가 인정된 거지 보스턴 교살자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인정이 아니라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그러면 다시 그 재판이 시작이 됐나요? 아닙니다. 6년 정도 이제 복역을 했는데 네. 알버트 드살보가 나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라고 이제 베일리한테인가 누군가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날 밤에 누군가에게 피살이 됩니다. 교도소 내에서. 근데 그 누가 죽였는지는 끝내 밝혀지지가 않죠. 6년 후에 사망을 했군요. 네. 베일리한테 전화해서 야 나 중요한 얘기 할 거야라고. 베일리인지 누군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누군가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날 살해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논란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정황들이 있으니까. 이거 참 아까 처음에 이상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퍼즐이 맞춰졌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죽는 과정 그리고 어찌 보면 진범은 나오지도 않은 혹은 물론 이 드살보가 진범일 수도 있지만 네, 제일 유력하죠. 제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뭐 네. 이 이상의 아직 용의자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목격자의 지칭을 안 받은 것부터 하면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연 누가 범인인가로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잠깐 한 템포 쉬면서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잠깐 인사 좀 나눌게요. 원래 아까부터 계속 인사를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막시무스님이 안녕하시죠. 거꾸로 임책생님이 눈웃음, 비나 사랑님이 안녕하세요. 눈누나님이 잘 들린다. 다들 잘 들린다고 해주고 먹고 죽자님이 하이염, 용파리님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 있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오프닝 있었어요. 네, 이렇게 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저도 좀 흥미진지하게 아니 아까 댓글에 보니까 흥미진지라고 돼 있길래 그게 또 재밌어가지고 왜 그러세요? 공격적이세요. 아니 그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저도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는 바람에 제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으로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한번 넘어가 보죠. 누가 범인인가? 알부트 살보가 범인입니까? 아니 가능지를 모르면 알부트 살보 뒷대본들이 다 알아는. 알부트 드살보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기억력이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약간 허풍쟁이 성격이 있었어요, 확실히. 그리고 그리고 또 매우 근데 예.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는 허풍적인 아들이 태어나는 게 많아요.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학습되는 게 왜냐면 이제 아버지의 강압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좀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는 허풍을 많이 떠는 아들 이게 약간 많은 가정의 모습이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음. 그런데 매우 가정적인 남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가 정말 범인 맞냐? 이거 돈 타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둘 다 굉장히 범인이 아닐 것 같은 요소들이긴 하네요. 허풍. 근데 이거 우리 방송 들어본 사람들은 다들 얘네 다 항상 저런 놈들이 범인이던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게리 리즈웨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다들 그렇죠. 뭐 아닌 것 같은 애가 범인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더 범인 같아 보이고 그러죠. 아까 전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조지 나사르란 말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은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드살보의 자백에 동참하는 이 사람이 천재입니다. 아 그래요? 거의 천재적 수준의 머리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 그렇게 천재 같게 느껴지지 않는데? 꼭 그러니까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뭐 에드 캠퍼가 천재잖아요. 아, 네, 그렇죠. 에드 캠퍼. 근데 범죄가 천재적이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교활한 면은 있었지만 이게 뭐 트릭이 뭐 천재적이고 이런 거 사실 그런 거 잘 없다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사람 두뇌가 굉장히 분석하고 사람을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미 본위의 살인 사건을 저지른다. 그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저희 목격자들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목격자들이 이 조지 나사를 자기가 목격한 사람으로 찍은 겁니다. 아, 나도 그 생각이 처음 중간에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말하면 왠지坑을 깰까봐. 그렇지. 아, 그렇군요. 조지 나사를 범인으로 내가 본 사람은 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 조지 나사르가 살인을 자기가 저지르고 드살보를 이용한 것은 아닐까라는 추정도 분명히 가능한 시점이네요. 그렇죠. 조지 나사르가 드살보의 기억력이 미상한 걸 알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알려줘서 기억시켜서 마치 자신이 했던 것처럼 드살보가 본인이 했던 것처럼 증언하게 한 건 아닐까. 그래서 너한테 현상금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고득인 게 아닐까. 드살보가 좀 더 천재였으면 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현상금을 탔을 텐데.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그렇군요. 그러면 이 드살보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드살보에 대한 뭔가 구명 아니면 드살보의 가족도 드살보가 범인이라고 믿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쪽에 그건 없었나요? 아주 독특한 케이스인데 마지막 피해자의 조카가 있어요. 수잔 켈리라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드살보는 범인이 아니다. 내 이모를 죽인 건 드살보가 아니다라고 증언 운동을 하면서 드살보 가족들과 함께 드살보 구명 운동에 나서기도 합니다. 야, 이건 정말 독특한 케이스네요. 이 여자는 책도 한 2-3권 써요. 자기 이모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하고 이런. 그 드살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 꼭 그것만이 아니어도 자기 이제 이모의 사망에 관련된 살해당한 이모에 관련된 책을 2권이나 쓰고. 네, 쓰면서 자기는 그냥 이모의 지인이었던 한 남자를 범인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새로운 용의자를 또 만들어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들도 당시에 뉴욕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비슷한 유형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 사람 근데 그 사람 체포됩니다. 그 사람이 혹시 범인은 아닐까라는 이런 추측도 하고 뉴욕주 그리고 보스턴에서 뉴욕은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혹시 범인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또 2000년대 초반에 드살보 가족이 어떤 의뢰를 해요. 이제 DNA 기술이 있으니까 민간 DNA 업체에 의뢰를 해서 DNA 검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DNA 의뢰를 받은 회사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드살보의 혐의를 씻어줄 수 있지만 우리는 결과는 발표하지 않겠다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네. 뭔 경찰은 이제 야 쟤들이 가져간 DNA 샘플이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진짜다. 정액 샘플. 앞서 그 마지막 피해자한테 발견된 정액 샘플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진짜지 쟤들이 갖고 온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요. 아무리 봐도 드살보가 범인이 아니라는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 좀 기울긴 기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드살보가 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300명을 강간한 건 맞고 그 전에도 그 사기를 쳐가지고 성관계를 계속 이뤄나갔던 그런 사람인 것도 확실해요. 그런 것도 확실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혹시 이제 우리가 또 존경해 마지 않는 여러 또 프로파일러들이 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존 더글라스를 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참 엉뚱한 소리도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건 본받아야 돼요. 존 더글라스를 약간 애증 관계로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네네. 전문가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 전문가들은 너무 좀 뒤로 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아무리 책임이 오니까 그래서 빼는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대세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특히 그런 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학자들 중에 뭐 폴 크루그만이라든지 벤큐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네네. 막 틀린 말 해요. 까요. 또 해요. 내가 틀린 것 같아. 그래. 인정할게 하고 또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건데 여기 존 더글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과감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책을 심지어 그 사람이 이제 미제 사건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추측했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번에 이거 하면서 찾았죠. 그 책을 찾아서 요긴하게 보고 있습니다. 존 더글라스가 쓴 책인가요? 예, 뭐 한글로 번역이 돼 있나요? 안 됐죠, 당연히. 아. 그래서 지금 막 여러 실험을 하면서 그렇군요. 네, 잭 더 리퍼라든지 뭐 조디악 킬러에 대한 자기의 추측도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디악 킬러나 잭 더 리퍼도 솔직히 저희가 굉장히 다루고 싶은 주제긴 한데 저는 유명한 거 안 다루려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썰이 많이 두려워하더라고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너무 유명하다 보면 그리고 너무 많은 썰이 또 세상에 돌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논쟁거리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냥 가십거리처럼 다뤄질까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게스트 썰이 존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애증의 관계인 존 더글라스가 까고 싶어요. 어떠한 추측을 했을지. 존 더글라스는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이제 경험담, 이제 자기 오랜 프로파일 생활의 경험에 비추어서 강간범은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을 영어를 제가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 지역도 있고 약간 오역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능력 재확인형, 영어로는 파워 어슈어런스라고 하는데 그냥 전 능력 재확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범죄, 강간범, 착취형 강간범, 분노형 강간범, 가학적 강간범 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능력 재확인형 강간범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딘가 모르게 자신이 부족한 것을 확인한 거예요. 알게 돼서 이것을 여성을 강압적으로 성폭행해서 이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의 불완점을 이제 좀 극복하려는 이런 유형의 강간범이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례로 접한 그럴 수도 있고. 유형이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의 강간범들은 피해자의 감정을 굉장히 민감하게 고려합니다. 내가 하면서도 뭐 예를 들어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하고 나서 미안하다. 그리고 다룰 때도 막 거칠게 다루는 게 아니라 되게 좀 부드럽게 다루는 경향이 부드럽게라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원래 이거 대본 쓰면서도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강간인데 부드럽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어쨌든 가학적 행태가 좀 덜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4가지 유형에서 다르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강간범은 강간범이야. 나쁜 새끼들인데 거기서 이제 다른 것과 유형상의 성향을 비교하고자 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렇군요. 첫 번째 능력 재확인형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난 처음에 능력을 확인한다고 그래서 더 가학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틀리게 생각했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어딘가 좀 사회적으로 좀 뭐 위축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이것 때문에 이제 성폭행을 행하면서 자신은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 원래는 파워 어슈어런스라서 권력 재확인형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했다가 능력 재확인형으로 제가 바꿨거든요. 뭐 어슈런스를 재확인으로 그 해석하는 게 맞냐는 저는 생각도 조금 있지만 뭐 아무튼 좋습니다. 몰라요.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착취형. 네. 착취형은 뭐인가요? 성폭행 기회만 생기면 성폭행하는 자기 중심적인 강간범이라고 합니다. 지금 드살부 같은 경우에는 능력 재확인형이랑 착취형 두 가지 중에 착취형이 약간 기울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린맨이라는 거를 좀 이따 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만 가학적 강간범은 뭐 살인범에게 있어서 피해자는 자신이 증오하는 여성을 대변하는 이런 뭐 여자 막 가학해.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증오하는 뭐 어머니, 여자친구, 아내 뭐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에드 캠퍼가 생각나네요. 그럴 수도 있죠. 자기 마지막에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고 뭐 거의 자수하다시피 잡혀간 에드 캠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대상이 자기 어머니를 대변하는 사람. 근데 그렇죠.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딱 자수하다시피 잡혀갔던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학적 살인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린맨은 잠깐 하나 빠졌는데 분노형. 분노형 그냥 넘어가시죠. 그냥 뭐 분노에 새 젖어 있는 뭐 그런 그렇죠. 거라고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 존 더글라스도 그렇게 막 상세하게 설명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걸렸네. 딱 걸렸네. 다 아셨을 겁니다. 근데 그린맨 사례로 우리가 이제 지금 드살부가 그린맨으로 잡혔잖아요. 제가 그린맨에서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드렸잖아요. 네네. 그걸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그 피해자한테도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피해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갓 새 신부였어요. 네. 그 사람을 강간하면서도 이제 근데 말 안 들으면 뭐 해치겠다 이러면서도 굉장히 뭐 애무도 뭐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강압적으로 한 것보다는 좀 더 하려고 했고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더 그렇죠. 거칠게 막 가학적 뭐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성행위를 마친 다음에는 여자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옷 같은 거 덮여줬다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떠났다 이런 거죠. 그런 거 보면 그 존 더글라스 자신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능력 재확인형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자기 아내가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한 다음에 첫 번째 아이를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성거부를 하다 보니까 아내와 돈독한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왕성한 성욕을 해소하지 못했던 드살보는 아마 자신의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식의 강박관념이 실려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식으로 존 더글라스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아인 아이가 자기 탓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내한테 성관계를 요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내가 부족해서 애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서 그것은 나는 아니야. 나는 건강이라는 것을 다른 쪽으로 이제 해소했다는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아니 뭐 또 존도가 그런 식이 아니라 아내의 성거부를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한 게 아니냐. 그냥 자신이 뭐 부족했다 이런 거보다는 아내하고 성관계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소한 게 아닌가. 능력 아내가 나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강간이라는 행태로서 이제 그걸 하지 않았나. 능력을 재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식으로 존 더글라스는 해석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존 더글라스의 얘기에 따르면 보스턴 교살자와 그린맨은 상당히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스턴 교살자는 정확하게 가학형 강간범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린맨은 아니다. 우리가 전 이게 처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보스턴 교살자가 살해하고 나서 사체를 어떻게 다뤘는가의 부분인데 일단 뭐 사체를 뭐 가학적으로 뭐 성기 훼손 이런 거를 떠나서 사체를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심을 느끼는 만약 영혼이 있다면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배열을 혹은 진열을 해놓고 왔단 말이죠. 전시를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성고문도 했었으니까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가학형 연쇄살인범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존 더글라스가 봤을 때 이 네 가지 유형 사항에서도 서로 이제 혼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좀 드물고 심지어 이제 어떤 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권력 재확인형이 뭐 이렇게 단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데 문제는 그린맨 사건이랑 보스턴 교살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게 가능할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거였죠. 그렇죠.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은데. 네, 그렇죠. 이것을 하다가 저 성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살해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가학성을 띄었다? 그건 이상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간을 안 하고 그렇게만 했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가정적으로 했다가 살해할 땐 가학성을 띄었다. 이럴 수는 있어. 근데 강간을 할 땐 이렇게 하다가
뭐 살해할 땐 이렇게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또 추측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봐야 되는데 이제 난 존 더글라스가 조지 나사렛에 대해서 추측한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 저희가 했던 얘기 그대로 했어요. 근데 조지 나사가 굉장히 교활하고 이런 인물이다. 살인을 흥미 위주로 하고 굉장히 천재적인 두뇌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어리숙하다가 좀 하기 그렇고 드살보를 이제 세뇌시킨 게 아닐까. 이런 행위들 너 이게 하면 내가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아닐까. 혹은 뭐 다른 이제 사건들 뭐 이게 동일범의 소행이 아니라 여러 명이 복합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아닐까라는 이제 추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합니다. 뭐 이 사람 답은 못 내놔요. 그냥 드살포가 난 아닌 것 같다 정도로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글라스의 결론은 드살보가 아닌 것 같다. 끝? 더 없나요 혹시? 뭐 그 정도로 했던 거죠. 그 사람. 다른 추측이 없어요? 뭐 그 정도. 그 정도. 그렇군요. 드살보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이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조지 나사를 의심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떠한 범죄 집단을 의심한다거나 뭐 난 혹시나 그러니까 아니면 이건 여러 명일 것이다. 뭐 여러 명일 것이다에 가깝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쨌건 드살보가 죽음으로써 영원히 미궁으로 빠져버린 거네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죠. 아 그래요? DNA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13년 DNA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진짜 맘 같아서는 여기서 자르고 다음 주로 넘어갈까 보다. 하지만 계속 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네요. 아니, 나 원래 템포 죽여서 이거 다음 주로 넘길까 했는데 궁금해 죽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듣고 싶습니다. 듣고 싶으신가요? 2013년에 너무 흥미위주로 DNA 하는 것 같다. 2013년에 DNA 검사를 했나요? 네, 2013년 그 마지막 피해자에서 사체에서 발견된 정액에 남겨진 DNA를 통해서 정액을 DNA 검사를 합니다. 그 결과가 2013년에 발표가 됩니다. 드살보랑 일치했나요? 네, 아니면 100% 일치했습니다. 100% 일치했다고? 네. 와, 이건 반전인데. 네. 근데 그 마지막 피해자 조카가 책도 쓰고 막 그랬잖아. 네. 드살보 범인 아니라고. 조카도 결국은 인정을 하죠. 이 사건에 한해서 나는 드살보의 편을 들어줄 수 없다. 나는 내가 이제 과학적인 증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나의 주장이 틀렸으면 인정하겠다라고 자기 밝힙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성관계 하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인데 경찰에 이렇게 말했죠. 당연히 야 그럼 방금 성관계 한 사람이 떠나고 그래 딴 살인범이 들어와서 죽였다. 이게 얼만큼 합리적인 소리냐. 그냥 드살보가 살인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만약 정말 조지 나사르가 똑똑한 애고 드살보를 얽어맬 생각이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용의자가 드살보가 아닌 조지 나사르를 지목했다는 게 나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난 기억력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한 명이 지목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지목했다면서요. 그러면 아무튼 알겠습니다. 계속 들어보죠. 네. 1964년 마지막 희생자를 살해한 건 드살보 이미 분명히 버린 거네요. 법적으로. 그렇죠. 법적으로 끝난 거죠 사실상. 그냥 나머지 범인에 대해서는 드살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존 더글라스의 추측이 완전히 폐기된다는 걸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드살보 외에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의 범인이 저질렀을 거지 드살보 혼자의 단독 범죄는 아니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추측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드살보를 포함한 다른 사람 복수의 범죄자가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알고 뭐 같은 공범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는데 이게 한 건으로 보스턴 교살자 사건으로 묶였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은 분명히 아직도 현실감인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낮은 확률이지만 드살보가 강간을 하고 조지 나사르가 들어와서 살해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겠네요. 뭐 없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게 확률적으로 과연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렇죠. 거죠. 거의 인정받을 수가 없죠. 인정받을 수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조지 나사르 사건은 어쨌건 DNA가 밝혀짐으로써 마지막 희생자는 조지 나사르로 드살보가 죽인 게 확실하지만 알버트 드살보가 죽인 게 확실하지만 다른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혹을 남긴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알버트 드살보 보스턴 교살자에 대한 전체 지금까지 이게 따끈따끈한 얘기예요. 재작년에 나온 DNA 결과로 나온 이야기니까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보스턴 교살자에 대해서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대충만 알고 있었어요. 이제 클레어 헤르비치님, 저희 이제 팟빵과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신 클레어 헤르비치님께서 알버트 드살보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좀 약간 사실 심드렁했거든요.
뭐 할 얘기가 있을까 이랬는데 그 최근에 DNA 검사로 사건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매듭됐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가지고 뭐 딱히 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이제 해보자 싶어서 했는데 저도 굉장히 좀 많은 걸 좀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 자체가 좀 뭐 아예 흥미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약간 드라마틱한 구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다고 네.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존 더글라스가 비합리적인 추측을 한 게 아니거든요. 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 게 맞고 그래서 아마 그 DNA 검사 나온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을 마치면서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가 공소시효 폐지됐죠? 네,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폐지됐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제 살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시효가 가능,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무제한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증거가 발견되면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예전에 공소시효가 끝난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그 증거가 발견됐을 때 그 사람이 감옥에 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아마 그거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소급 적용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소급 적용 개념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끝나버린 건 안 되는 건가요? 예, 끝나버린 사건, 그건 좀 아깝죠, 사실은. 이게 원래는 이제 소급 적용이라 해서 원래는 이제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개념인데 우리나라가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국민 전체한테 피해는 안 주면서 그래도 아주 정의 실현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적 공익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옛날 전직 대통령 이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그 법적 처벌 같은 거 이거를 인정하잖아요. 원래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이거는 소급 적용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재판을 제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예외적 소급 적용 허용이 있는데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약간 좀 그렇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화성 연쇄살인이 언제 일어났죠? 그거는 이제 적용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나버려서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딱 생각하면 가장 다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그래서 모든 살인 사건이 재수사가 가능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지금 이제 아직까지 15년, 그러니까 이전엔 15년인가 20년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15년에서 늘렸던가 그래서 그거 알고 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적용 안 되는 거죠.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공소시효 이번 사건은 5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수사를 했잖아요. 네네. 64년 사건이니까 2013년이면 거의 5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조디악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막 법정에 세우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건 거예요. 과연 제도를 없애면 다 끝나는 거냐? 제도를 이제 구비하면 다 끝나는 것이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공소시효 사건은 이번 사건은 50년이 지났는데 해결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적어도 마지막 피해자의 사건에서만큼은 해결이 받잖아요. 네네.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것이 공소시효가 폐지되지 않았고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죠.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중요한 건 증거가 잘 보존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없었고. 공소시효라는 개념은 사실은 20세기 전 개념이에요. 과학기술이 발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21세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직까지 공소시효나 이런 거에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제 사건은 제가 봤을 때는 미제 사건은 지금 당장 벌어진 사건보다 해결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도 없어졌고 증거도 많이 소멸됐을 거고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사건인데 그렇게 과연 투입될 인력이 많고 그러냐? 그건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증거가 잘 보존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당장 벌어진 것보다 공소시효가 거의 막 될랑말랑 하는 그런 것들은 더 힘들어지는. 근데 썰이 말을 하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발전을 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은 당연히 더 발전했고 저장하는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해서 그런 것들이 수집되는 것이 과거처럼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현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가 아닌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서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새롭게 제도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하는. 아까 지금 이건 증거를 잘 보존했기 때문에요. 근데 원래 우리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증거 유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증거 유출? 유실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독일도 그래요. 그 증거를 가져갔잖아요. 뭐 피 묻은 바지가 있다겠는데 네. 그거 어땠습니까? 독일 사례입니다. 이거는 그거 어땠어요? 물었는데 아니 없는데요? 이거 유족들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유족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우리 받은 적 없는데 어디 간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구나. 심지어 사건 당시 발생 당시에 확보되었던 증거가 당시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우리가 방송했던 알파벳 살인 사건에서도 거기서도 물론 그거는 좀 예전이긴 하지만 정액이 다 유지되지가 않았잖아요. 그것도 뭐 유지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관심인 거예요. 이 보스턴 교사 사건이 전 해결할 수 있었던 거는 미제가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논란을 제기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더 DNA 검사도 하고 그러지 아니면 뭐하러 합니까? 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거 다시 하자 다시 수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결하려는 관심이 필요하고 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지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공소시효 폐지됐다고 야 이제 다 해결해 이렇게 했으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뭐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공소시효라는 걸 나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소시효를 이게 뭐 그냥 모든 것이 수명에 있는 것처럼 사건도 수명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 경제의 논리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건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지금은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됐으니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내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썰의 의견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법적 장치만 없애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제도적으로 인력이라든지 관심 같은 걸 새롭게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당 공소시효 없었다고 왜 당장 못 잡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렇군요. 경찰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드살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 뭐 임색승님도 올소라는 동의를 표시를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 드살보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뭔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썼군요. 괜히 썼구나. 게스트설이 굉장히 더 하고 싶었다고 해가지고 예, 진짜 클레어 헤르비치님 덕분에 정말 많은 걸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네요. 이것저것 뭐 공소시효 건하고도 연관을 생각해보고 또 뭐 강간범 유형 같은 것도 새로 공부도 해보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클레어 헤르비치님께 또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혹시 다음 편 예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원경님께서 이제 한번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원래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옳다구나 해서 이제 했습니다. 고베에서 일어난 아동들이 연쇄적으로 살인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괴이한 편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상한 내용의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체포가 범인이 되는데 모두를 경악시키게 됩니다. 그래요? 다음 편은 고베 아동 연쇄살인 사건이라. 고베에서 아동들이 잇따라 실종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괴이한 문서리 남았고 범인이 잡히니까 모두가 경악했다라는 게 이제 썰의 얘기였습니다. 과연 어떤 살인 사건이었을지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맞죠? 이번 주 목요일 방송인데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면 바로 이제 방송을 그 채널망을 만들 테니까 이거 듣고 계신 분들 뭐 다음 또 목요일에 들어주실 거면 좀 예약을 하시면 될 겁니다. 바로 예약을 좀 걸어주세요. 5분 그 방송 끝나면 5분 안에 올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좀 더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중간에 끊고 그 며칠 동안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혹시나 이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우측 위에 재생 목록 누르시면 다양한 저희 방송들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팟빵이나 이런 데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꼭 유튜브 좀 한번 오셔서 한번 구독 버튼 누르시고 시청도 좀 오래 해주시면 저희가 이 방송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매직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기대할게요. 와우 목요일 꿀 네 꼭 예약할게요. 저도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목요일 날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목요일 7시 생방송 내일 모레 바로 새로운 대본 작업을 이틀 안에 끝내야 되는 게스트설의 노고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걸로 두부 하려고 했었다가 이거 쪼개서 이틀을 하려고 했었는데 확실히 하지 말자고 했는데 안 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실은 여기서 이제 나사르 얘기가 다시 나올 때부터 한번 끊어서도 괜찮을 뻔하긴 했었는데 그런가요? 네, 오늘 좋습니다. 그래도 뭔가 풍성하고 밀도 있는 방송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게스트설
오늘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리소스님이 게스트 썰 만세 힘내요. 감사합니다. 임세스님의 안녕 그리고 꽃다발을 보내고 눈누냐님이 헐 헐은 뭐야? 왜 벌써 가시다니라뇨. 지금 저희 오래 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생방송으로는 마지막이에요. 네. 여러분들 마지막도 함께 저희들과 해주셨으면 정말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우리 에어컨 좀 틀죠. 에어컨 틀면 안 돼. 자음 아, 들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 예. 모레 만나요. 네, 다음 바로 예약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당신 삶의 비타민 C LBC.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